시냅스 아까 제가 좀 전에 제가 엔트로피하고 네겐트로피를 얘기했는데 제가 뜨거움과 차가움 그런 어떤 에너지의 격차 그 다음에 이온의 격차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하나는 마이너스극이 많고 하나는 뭐 플러스극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온의 격차인데 그 이온의 격차를 끊임없이 격차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본능이 글쎄요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할까요? 그거는 어떤 신이 생명체를 경영하는 속성입니다. 신이 생명을 경영하는 속성이라서 끊임없이 이온의 격차와 에너지의 격차를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세포 속에가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근데 신이 왜 네겐트로피 이런 격차를 만들고자 했는가? 신은 왜 이게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게 신은 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장애물을 만들었고 신은 왜 내 키를 이 정도밖에 안 만들었고 내 외모를 이 정도밖에 안 만들었고 이제 별의별 생각까지 다 가는 겁니다. 이런 차이와 차별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차별이라든가 격차라는 것을 최초의 신이 만들지 않으면 그 원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주 탄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최초의 우주 탄생 원리와 우주 공간은 그냥 무극 상태, 입자와 반입자가 정확한 균형을 이룬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입자와 반입자가 균형이 확 무너지면서 이건 빅뱅 이론에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입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과학자도 모르죠. 그냥 신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간의 불균형 때문에 물질이 생겨나게 되고 별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빅뱅이 이루어지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데 우리 시냅스를 보면은 시냅스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온의 격차가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조차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물질의 격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신은 곳곳에 우리 인간의 예상이 벗어나도록 하는 카오스라는 거를 곳곳에 박아놨단 말이죠. 카오스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곳곳에 박아놨고 그 카오스라는 것 때문에 그 격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 원동력. 그래서 코스모스가 카오스로부터 나온다라고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혼돈,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뭔가 그런 혼돈 속에서 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 격차를 해소해가는 과정이 질서를 잡아가는,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전체가 생명현상이 우주현상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시냅스에 있어서 우리 두뇌가 생각을 함에 있어서의 그 격차라는 것은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로맨스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욕구 같은 거예요. 사랑의 욕구. 그러니까 뭐 흔히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건 자기한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욕구라고 설명을 하듯이 우리 생각의 욕구라는 것도 이 로맨스가 있어야 되는데 로맨스를 만드는 조건도 역시 뭐냐면은 결핍과 죽음의 반작용입니다. 결핍의 반작용과 죽음의 반작용이
인간의 두뇌에서는 로맨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고 더 채우고자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 반작용에 의해서 인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결핍과 죽음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반작용, 자기 존재를 더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 또 번식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반작용에 의해서 두뇌는, 뉴런은 어떤 전기적인 압력을 만들어내요.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뉴런이. 그리고 뉴런에서 이렇게 각종 그 상황에 따라서 결핍을 원하지 않고 죽음을 원하지 않는 그런 원동력에 의해서 로맨스가 생기는데, 그 로맨스를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함에 따라서 거기에 각각 대응하는 호르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하고 그 일이 성취가 될 때는 그 과정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맡게 되는 거고, 막상 목표물이 생겨서 그걸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공격을 하고 그걸 실천해 나갈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집중력의 호르몬이 나와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되면, 그 결과가 성취가 좋으면은 다시 도파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황농문 박사가. 그러니까 몰입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갈 때,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좌절이, 심각한 좌절이 없을 때, 그때 인간과 동물은 저절로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두뇌에서는 신비한 각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하이포크레틴이나 오렉신이라는 잠을 자지 않아도 창의력과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물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제3의 물질. 그래서 그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과 오렉신, 이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그 어떤 천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창의성과 어떤 성취 실행력을 갖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워밍업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3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보세요. 성적이 올라가는 애하고 올라가지 않는 애의 특성이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앉아있느냐 아니냐예요.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진정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적이니까. 그 이상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으면 더 이상 거기서는, 물론 이제 그게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 성적이라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의 두뇌는 왜 그 상태에 안 들어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 하니까, 제가 학부모 강의를 많이 해요. 어린이집, 이렇게 유치원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강의를 많이 하는데, 왜 안 들어가는가 봤더니, 결핍과 죽음이, 이거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성인이, 그 한 인간이 어렸을 때, 이거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5세 이전에 배고픔을 느끼면서 어떤 한 가지 과제를 해야만 했던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두뇌는. 무슨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로 그 사람이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또는 15살이 됐든지 간에, 야, 우리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해도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요? 어렸을 때 제가 로맨스가 이거 두 가지 반작용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결핍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뇌에서 로맨스가 생기지 않아요. 로맨스는 의욕입니다. 첫 번째 의욕이에요. 말을 해서 절대 안 들어먹습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나는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고, 나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었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못했을까? 자기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이 있었는지. 자, 어렸을 때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맛보게 될까요? 사실 지금 제가 뇌과학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요,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게 15세 이전에 거의 90% 정도 세팅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이 로맨스를 키워주는 경험을 그 두뇌가 못한다면은 그 이후에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를 계단을 밟아가고 하는 그 욕구 자체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욕구 자체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설계해서 실행하고 있는 욕구 자체가 안 생긴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거죠. 놀이기구를 타면서 느끼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안전한 그런 상태 있죠. 그런 상태. 롤러코스터가 탁 떨어질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거든요. 옛날 동물일 적에 롤러코스터가 발명되기 전에 그 정도 속도로 떨어지면 다 죽었거든요. 그게 몸에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떨어졌는데 안 살아. 안전벨트가 있네. 살아나잖아요. 거기서 죽음의 공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다치는 거예요. 3살부터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치거든요. 뜨거운 물에 대기도 하고, 탁자리에 있는 거 막 그릇 잡아가지고 막 쏟고, 소아과에 가면 그런 환자들이 엄청 많대요. 모서리에 부딪히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바로 그런 신체적인 상해를 입을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자기 신체적인 안전이, 물론 우리 어른이 보기에는 괜찮은 거죠. 죽을 정도는 아니죠, 사실 어른이 보기에. 근데 애가 느끼기에는 그게 죽음의 공포인 거예요. 그때 이제 감정 코칭을 하는 거죠, 감정 코칭을. 근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과잉보호를 받은 인간은요, 동기부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 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 로맨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두뇌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과잉보호를 받아버리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전 PPT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PPT 제가 2개씩 열고서 강의를 해야지 이게 좀 되는데,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장애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느라고 발생한 게 생각이에요. 동물이 진화생물학적으로 두뇌의 발달은 이렇게 됩니다. 해파리는 두뇌가 없거든요. 근데 해파리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해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뇌가 없는데 물고기보다 더 영리한 해파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두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뇌도 없는데 해파리는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어요? 해파리의 두뇌는 촉수에가 있는 거예요. 촉수. 이 촉수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닿으면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물결의 흐름이 발로 느껴지면 거기가 물결의 흐름이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뭔가 좀 파닥거려. 그러면 거기가 먹잇감이 있구나. 그럼 해파리 그쪽으로 헤엄쳐 갑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몇 종류 해파리가 능동적으로 사냥을 하는 해파리가 있어요. 어쨌건 그게 해파리든 물고기든 간에 최초에 얘네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건 뭐냐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저걸 먹으려고 했더니 옆에 나를 잡아먹는 천적이 있는 거죠.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또 두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최초의 두뇌는 결핍에서 생기는데, 먹잇감을 향해서, 그러니까 먹잇감의 결핍에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단세포 생명체하고 물속에서 사는, 햇빛만 비치면 그냥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보통 시궁창 같은 그런 물에서 사는 그 단세포 생명체가 왜 두뇌가 없냐면은 자기 촉수가 닿는 곳에 먹잇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먹이일 때 그 물 자체에서 자기가 먹이를 얻을 수 있을 때, 즉 식물을 보면 우리가 두뇌를 찾을 수 없잖아요. 식물 햇빛 자체가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자체가 먹이에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두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뇌는. 그래서 말미잘하고 멍게가 유생 때, 알에서 깨어나서 유생 때는 처음에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요. 근데 헤엄을 치고 내가 특정 방향으로 먹잇감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두뇌를 만들어냅니다. 신경절이라고 그러죠. 두뇌의 원초적인 단계.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잡잖아요. 두뇌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만 필요하냐? 촉수만 필요한 거예요. 해파리처럼. 두뇌를 녹여서요. 촉수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데에도 지금. 뇌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경향이 그대로 아무튼 남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환경. 냉장고만 열면은 내가 먹을 게 있는 환경. 주변에 온통 그냥 먹잇감인 거예요. 15세 이전은 동물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좀 지학, 공자가 15세 지학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화가 돼가는 거고 사회화가 돼가는데,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결핍이 없으면은 그 단세포 생명체는 식물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식물처럼. 그래서 예전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집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먹는 것 자체를 쉽게 못 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입양을 시켰죠. 거기서 이제 그 이성을 발달시키기 때문에.